자, 우리 그 원천징수에 관련돼서 실기 파트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 입력하는 것들이랍니다. 직원들이 이런 연말에 그 1년 동안 받았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확히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어, 화면도 안 해놓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세금을 정확히 얼마가 계산돼야 되는지 그걸 정리해주는 그 절차가 바로 이 연말정산 절차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직장에 다니시면서 연말정산할 때 거기 우리 그 국세청에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용했던 모든 비용들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자료들을 여러분이 받아서 얘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지금부터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할까 보시게 되면은 그 화면 갖고 지금 여기 화면에 이 보여지는 자료가 여러분 회계 프로그램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이걸 띄워놨는데 지난번에도 이걸 띄워놓는 게 나은지 실제로 그 연말정산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지 좀 헷갈리긴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료에서요. 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보면서 하는 게 더 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는 뭐 보여드리면서 직접 하기는 했었단 말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직원들 있잖아요. 사원 등록할 때 2명 사원 등록했죠. 그리고 이 사원들은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계속 근로자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 근로자 탭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중도에 그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경우는 여기 표시가 돼요. 근데 일단은 제일 흔하게 계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 갖고 설명을 먼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여기 지금 전체 화면이라고 F3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전체 사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근로자인 2사람 등록했던 사람들이 딱 등록이 다시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됐어요.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입력해서 여기 연결을 해봐야 될 샘플은 2가지가 있는데 이정재 씨과하고 김영진 씨과 2개를 해보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에 여기 왼쪽에 있죠. 이 왼쪽에서 금액을 1년 동안 우리가 소득 금액하고 공제받을 금액, 공제받는 금액을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것을 소득 공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파트 있죠. 여기를 세액 공제 파트라고 부를 거거든요. 세액 공제. 왜 이렇게 부르냐고요? 뭐 이유는 간단해요. 소득 공제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여기 소득자가 소득이 총 얼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사용한 금액들 소득 대비해서 사용한 금액들을 그만큼 세금 계산할 때 빼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세액공제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을 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제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 기본적인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된 것 중에서 특별하게 또 우리가 쓴 비용들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되고 난 다음에는 이를 세액공제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세액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다 오른쪽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소득공제, 그다음에 세액공제 이 2가지를 갖다 우선 용어부터 한번 구분하시라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 용어 때문에
여기 산출세액도 나와 있고 총급여도 나와 있고 뭐 근로소득 공제도 나와 있고 용어들이 참 많은데 뭐 세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들이 대부분 많이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우리 일용직 있잖아요. 일용직들의 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샘플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자, 보시죠. 우리 주변에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꽤 있으신데요. 자, 보통 일당으로 그 금액을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용직 근로자예요.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 얼마 받기로 했냐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했대요. 그럼 여러분 흔하게 일당 그러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당으로 받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근로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질문할 때 근로소득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20만 원이요. 되시겠죠? 근데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번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15만 원은 무조건 빼주겠대요. 세금 계산 대상에서. 그러면 얘를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다시 근로소득 20만 원 중에서 소득공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금액 세금 한 푼도 계산하지 않는 금액을 우리는 소득공제라고 부른단 말이죠. 20만 원 중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겠대요? 15만 원은 공제해 주겠대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소득은 얼마가 돼요? 5만 원이 되죠. 그 5만 원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요. 우리가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거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20만 원,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데 세금은 일용직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까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에서 최저 세율이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6%라 그랬었죠? 그 일용직 소득이 6%예요. 최저 세율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대상 소득은 5만 원이었는데 그 5만 원에다가 6%의 세율을 곱하게 되니까 산출세, 즉 세금이 계산이 됐어요. 얼마가 계산이 됐어요? 3천 원이 계산이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산출세,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갖다가 계산해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3,000원 얘를 다 세금으로 갖다 뭐 징수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 다음에는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3,000원에 대해서 55% 세액공제를 해줘요. 3,000원 곱하기 55% 공제를 해주니 지금 우리는 세금을 납부할 걸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45%를 곱해주게 되면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 1,350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 세액공제가 세율이 몇 퍼센트를 공제해 준다고요? 55%. 일용직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이따가 보시게 될그 산출세액에서 55%의 세율로 공제를 해줍니다. 똑같이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세액공제 55% 계산된 금액이 납부세액이랍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일당으로 20만 원 받았을 때 소득세는 얼마를 납부하라는 뜻이냐? 여기 1,350원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소득세를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소득세 1,350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급여 받을 때 모두 공제했어요. 지방소득세도 있죠. 지방소득세는 여기 소득세 10%예요. 그러면 1,350원의 10%는 135원인데 모든 세금은 납부할 때 원 단위는 절사입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안 내도 돼요. 그럼 135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쓰면 되겠다? 13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실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결정이 되면 무조건 그 소득세 10%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는데 이 계산을 해드린 이유는 일단 요 용어들 근로소득이 뭔지 소득공제가 뭔지 그다음에 과세표준이 뭔지 세율 산출세 요 용어들 설명할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친구분들 젊으신 분들은 알바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일용직 일당으로 돈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가 하루당 15만 원이 공제인데 지금 주변에서 뭐죠? 편의점 같은 데서 또 다른 데서 알바를 하게 되면 하루에 일당으로 15만 원 이하 받는 사람들은 세금 낼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본 얼마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15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 이하 받는 모든 그 알바들, 일용직들은 세금 낼 게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용직들 공제 하루 일당 공제 금액이 15만 원이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게 있다 없다 알 수 있더란 얘기죠. 근데 이 세금하고요 고용보험료 내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 용어들 한번 미리 얘기를 해드렸으니 화면에서 직접 보고 자, 일단 여기 이정재 씨 걸로 설명할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21번에 보면 총급여라고 해서 4,320만 원이 지금 총급여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정재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4,320만 원이란 말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급여자를 잠깐 봤었을 때 1월달 거 아까 한번 볼게요. 지금 총급여라고 계산된 금액 있잖아요. 총급여 계산된 금액은 여기에 지금 285만원 과세라고 되어 있는 요 금액의 집계 과세라고 표시된 금액 있죠. 요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합계된 금액이 바로 총급여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한 달치 급여에서 보세요. 이정재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지급 총액은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뭐는 뺐어요? 비과세는 뺐죠. 그죠? 비과세를 뺀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금액을 뺀 금액 걔가 집계가 된 합계 금액이 바로 아까 보셨던 보다 요 총급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비과세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집계를 해주는데 총 급여 금액은 4,320만 원이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기로 직접 입력하는 건 아마 이번 시간 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여기 내용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저기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이 총 급여에서 조금 전에 일용직 급여일 경우 얼마를 공제해 줬어요? 일용직 일당으로 얼마 소득 공제해 줬다? 15만 원 해줬죠. 이렇게 계속 근로자들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2번에 근로소득공제라고 나와 있는 금액 보이시죠? 이 소득자가 이정재 씨가 총 급여로 4,32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173만 원 이 금액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공제해 준대요. 세금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먹고 살 거니까. 그럼 이건 어디 나와 있는데요? 이건 자동으로 계산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없어요. 자동으로 이게 급여가 입력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얼마라고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4,32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일용직의 1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빼줬더니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근로소득 금액. 자,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배웠던 기본공제 이 이정재 씨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가 있었나 봤더니 총 4명이었대요.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 원, 부양가족 4명.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기본공제 대상으로 총 6명이 공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럼 6명이면 한 명당 150만 원이니까 총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9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900만 원이 여기 기본공제 금액으로 3,147만 원에서 요만큼 공제를 해준 겁니다. 소득금에.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추가 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게 뭔가 봤더니 경로 우대 공제, 어머님이었었죠. 경로 우대 공제는 추가 공제로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도 있었어요. 장애인 2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에 1200만 원. 3147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소득 공제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 여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거 보고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추가공제 뭐뭐 있다? 순서대로 경로우대 공제 금액은 얼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공제는 얼마다?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얼마다?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얼마다? 100만원.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소득자가 번 소득 중에서 또 뭘 공제해주나 봤더니 밑에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돼 있죠.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표적인 게 31번에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보험료라고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료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급여 입력할 때 국민연금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즉 1년 동안에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으로 납부됐던 거 있죠. 국민연금으로 납부됐던 그 금액 여기 우리 소득에서 다 공제해 주겠대요. 그거는 국민연금 납부한 것이니까. 그리고 32번에 보시게 되면 얘를 갖다 우리는 공적연금이라고 불러요. 공적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공적연금은 5대 공적연금, 그래서 5가지의 공적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첫 번째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이 있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건 우리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일반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 기업에 다니면서 급여 담당 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여긴 다 그쪽에서 하겠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뭐만 해당이 되더라? 국민연금만 해당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우리가 납부한 거 그것도 우리 소득에서 세금 계산하기 전에 공제를 다 해준다. 그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으면서 소득공제 중에서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이것도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월급에서 매번 원천지급 세놨던 거죠. 그죠? 그 금액들 다 1년 동안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 납부했던 것들을 다 공제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급여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다 얘네들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보시니까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34번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요즘 집값이 워낙에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갖다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돈이 모자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차입금,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1년 동안에 납부했던 원금하고요. 요즘은 거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장기 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매달 내는 거 12개월 동안 납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 소득자의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공제해 주는 것 용어를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리금을 공제해 준다.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것 자료들을 여기다가 자료 입력해주면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34번에 보시게 되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34번에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건 뭐냐면 얘 위에 거는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거고 이번에 34번은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한 거예요. 구입했고 근데 돈이 모자르니까 대출을 받은 거예요. 뭐를 대신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저당 잡히고 나서 그 돈을 대출받았을 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원금은 뭐 상환할 때 얘도 원금하고 이자 발생하는 건 똑같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집은 자기께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또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 원금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뭐만 공제해줘요? 이 경우에는 이자만 공제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자료가 주어진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 자료를 입력해줘야지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만큼 공제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차후에 문제를 갖고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 있나 봤더니, 자, 그 밖에 소득공제가 있는데, 개인연금 저축, 이거는 아마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옛날에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하면 일정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국가에서 시행했던 자료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직장생활 시작할 때 아마 바로였었으니까 지금 3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가입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9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거는 자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얘가 우리 직원들 연말정산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원천징수 그 소득세 외웠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 걸 대신 사용한다? 직원들 거 연말정산할 때 미리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세무 2급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40번에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시는 이런 저축이라든지 주택 청약이라든지 근로자 주택 마련이라든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그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보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주택과 관련돼서 청약 저축, 주택 청약 그 저축을 가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해주겠다고 공약으로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시행됐던 것들도 있고요. 많이는 지금 없지만은 여튼 지금도 가입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자료가 있다면 청약 부금으로 그다음에 주택 청약 등등으로 납부한 금액의 일정한 금액들을 공제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다음에 41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뭐 있다면 근데 여기서 소득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42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서식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자료 입력할 때는 이렇게 복잡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해당되는 자료에다가 하나하나 입력해 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구분할 거 신용카드, 그다음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도서관 공연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요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현금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많이 사용하면 무조건 그 사용한 금액을 다 이렇게 연말정산할 때 공제해 준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사용했다고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정지 씨인 경우에 총급여가 얼마였었어요?
4,320만 원이었었죠. 이 4,320만 원의 25%예요. 즉,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그러면 25% 계산했더니 지금 1,080만 원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 사용한 금액이 900 연간 5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했다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전산화가 돼서 국가에서 홈택스에서 다 집계해주죠. 옛날에는 이거 일일이 영수증 사람들마다 다 금액을 썼단 말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쓴 영수증도 아닌데 그냥 딴 데 가서 영수증 이만큼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다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050만 원 나왔어요.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웃기죠. 그러면 만약에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80만 원을 빼고 나니까 얼마만 남아요? 120만 원 남죠. 12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이거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입력할 때 보시게 되면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밑에 서식들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이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어떻게 어디에다가 입력하는지만 잘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게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49번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서 이 이정재 씨의 총 급여는 4,320만 원이었지만 세금을 계산할 대상 금액이 되는 건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718만 9,040원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일용직으로 계산했을 때 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여기 세금 산출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자, 세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320만 원에서 소득공제 할 것 쭉 다 해주고 세금을 납부할 기초 되는 금액이 131만 8천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산출세 세금을 계산해 냈다고 했는데 이 세금을 갖다가 다 납부하느냐?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아까 세액공제 아까 몇 퍼센트 준다 그랬어요? 55% 준다 그랬었죠. 여기서 131만 8천 원에서 여기 56번에 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서 66만 원 계산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66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이거 먼저 하나 세액공제 해줬고요. 57번에 보세요. 57번에 보시게 되면 자녀세액공제라고 나와있죠. 자녀세액공제. 그럼 자녀가 있으면 세액으로 공제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정재 씨인 경우 자녀 몇 명 있어요? 2명 있다고 아까 입력을 했었는데 자녀 세액공제는요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2명이라서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이렇게 해서 3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정확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자, 보시죠. 자녀세액공제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계산하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면 직원들 연말정산할 때 헷갈릴 수가 있다란 말이죠. 자, 우선 자녀세액공제는 첫 번째 자녀 수로 공제를 해줍니다. 조금 전처럼 자녀가 둘이면 자녀 첫째일 때는 얼마? 15만원. 둘째는 15만원. 그럼 지금 자녀 2명이니까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돼요? 30만원 되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3명이 있어. 그 3명은 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즉, 만 20세 이하여야지만이 자녀 수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내 자녀라 할지라도 대학교 학생이고 나이가 만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자녀 수 세액공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가정에 이 소득자의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셋 다 지금 만 20세가 안 됐어요. 그러면 세액공제는 얼마가 되나요? 첫 번째 15만원, 두 번째 15만원,
세 번째부터는 3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자녀 수가 지금 완전히 뭐기 때문에 절벽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가정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녀가 3명일 경우 세액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 합치니까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출생 자녀 수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말 정산하는 해에 태어난 아이는 첫째 아이일 경우에 30만 원,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아이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공제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자녀가 첫째 장아름이 있고, 둘째 뭐라고 할까? 장아지가 있고 자, 지금 둘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동생이 생겼어. 그리고 이 아이는 올해 태어난 거야. 실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장아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녀 수가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정이만 올해 태어난 아이고, 여기 둘은 벌써 초등학생이고, 그럼 셋이잖아요. 그럼 자녀 수로 자녀 수 세액공제 15만원, 15만원, 30만원이 되죠. 그러면 자녀 수로 먼저 공제받을 금액이 여기 15만원, 여기도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이 되죠. 그럼 합계 금액이 얼마가 돼요? 총 6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 출생아일 경우에는 지금 아정이가 올해 태어났죠. 근데 얘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그러면 출생아 첫 번째일 때는 얼마?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얘만 70만원 해줘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액공제로 70만원을 추가로 해줘갖고서는 여기 60만원, 70만원에서 총 13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아요. 엄청나게 큰 거야, 이거 숫자가. 근데 이거 받자고 내나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어차피 태어났다면, 며칠 전에 보니까 TV에 내 쌍둥이 태어난 애들 보여주는데 한번 그 100일 사진 찍으러 가는데 참 일도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녀 수로 계산하는데 15만 원, 30만 원. 그럼 셋째 이상부터는 다 30만 원이에요. 자, 출생아 첫 번째는 3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70만 원. 357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모르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전반적인 거 여기 설명만 드려도 큰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이 배우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 이런 건 몰라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하고 자녀 세액공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연금계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금계좌는 아까 설명드렸던 연금, 여기 오른쪽에 공적연금의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이하고 얘, 얘는 공적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연금이라는 것은 얘는 사적연금을 얘기해요. 사적연금은 우리가 보통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 저축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연금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력하는 자료는 위 탭들이 다 있는데 일단 항목들이 사적연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적연금 자료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특별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특별세액공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말정산하면서 입력해야 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이걸 입력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특별세액공제에는 뭐 개인들이
보험에 가입들 많이 하시죠?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자료를 여기다 입력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기부금,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력해야 될 그런 그 뭐죠? 항목들이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험료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보험은요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 돼요. 보장성 보험의 상대적인 개념은 저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료에서 보험 가입했다고 얘기하면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축성 보험은 여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건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있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 화재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보편적으로 보장성 보험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축성 보험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여기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여기 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여기 소득자 본인이 소득자가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지 보험료를 갖다가 납부했는데 여기 소득자가 남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보험을 갖다가 아내 명의로 가입했다 그러면 그건 공제 못 받아요. 소득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도 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만 뭐죠?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소득자가 부양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비. 자, 교육비는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초등 아니죠. 미취학 아동. 그다음에 초, 중, 고 이렇게 그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자, 이것도 한번 그냥 나중에 교재에서 또 자세히 나올 것들이긴 한데요. 여기 화면들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라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자, 미취학 아동인 경우 지금 우리나라는요 의무교육이 초등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들이 학원에 가는 거야. 어떤 학원이라도 저기 학원에 가서 학습받는 것들 있죠. 학원비 내는 것들 교육비로 다 공제해 줍니다. 미취학 아동인 경우 아직 학교를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의무 교육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영어 학원이 됐던 미술 학원이 됐던 피아노 학원이 됐던 학원에 가서 지출하는 그 돈들은 교육비로서 다 공제해 줍니다. 즉 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학원들을 많이 다니는데 학원에서 쓰는 비용, 교육비로서 한 푼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원에서 그 학원비로 납부한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해주지는 않아요. 다만 방과 후 학습 있죠? 방과 후 학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교육의 일환이므로 얘네들은 교육비로 다 공제를 해줘요.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 초중고 뭐도 해줄까? 초중고. 자, 대학교. 자, 대학교는 여기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들 있죠?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부양가족. 부양가족에서 대학교 다니는 경우에는 대학교 등록금 뭐 등등 학비 다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가는 거는 본인 것만 가능해요. 대학원의 교육비는 본인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들 것도 안 되고 배우자 것도 안 돼요. 대학원은 금액 상관없이 본인 것만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교육비 중에서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뒤늦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로서 공제받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나중에 우리 입력할 때 자료 옆에 다 나타나는 것이긴 한데요. 미취학 아동 초중고 다 1년간 1인당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 한도예요. 대학교는 900만 원이 한도고요. 대학원은 여기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이 본인이 대학원에 가서 사용하는 금액들은 다 교육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뭐 전반적인 내용은 요 정도까지 해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치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자금은 본인이 납부한 것만 가능해요. 근데 금액을 입력할 때 10만원까지는 여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밑에다가 따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으로 30만원 정치자금을 냈다 하면은 10만원까지는 여기다가 입력하세요. 10만원은 10만원 이하 1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10만원 넘는 금액 20만원은 여기 10만원 초과에다가 나누어서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파트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기 그 연말정산하기 위한 항목들을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뭐 물론 지금 한번 들었다고 금방 다 알아들을 건 아니겠지만은 요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재에서 주어진 자료 하나하나 입력해 보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434페이지에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그래서 여기 4번 뭐 정산 연월일 귀속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이 앞에 다 입력했던 거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입력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기 자료로 입력할 것이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